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행복해?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행복하냐고요? 글쎄요. 생각해보니 언제 행복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잘 되는 걸 보면 좋긴 하지만 그게 정말 제 행복인지는 잘 모르겠더군요. 사실 우리 세대 부모들은 자기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살느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전화에도 통화는 짧고 카톡 답장도 늦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신경 써줬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연락이 오면 반가우면서도 섭섭하고 연락이 없으면 하루 종일 신경 쓰입니다. 제 하루가, 제 기분이, 제 마음이 전부 자식들의 연락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멀어진 게 아니라 제가 자식들한테 너무 기대고 있었던 거라는 걸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의존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가서 18년을 가족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 수 있고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식이 진짜 보고 싶어하는 부모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는 부모가 아니라 자기 삶을 사는 부모. 부담 주는 부모가 아니라 편안한 부모. 자식들이 문득 생각나서 그냥 보고 싶어서 저절로 전화하게 되는 그런 부모 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조금 달라져 봅시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혹시 요즘 자식 생각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자식 생각으로 하루가 끝나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그런 마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도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되는 법,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은 좀 바빠서 또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들었고 지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바쁜 건 압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바쁜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바빠서일까? 아니면 오기 싫어서일까? 어느 날 우연히 딸아이 친구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집 딸은 주말마다 집에 온다고 하더군요.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저녁은 엄마네 집에서 먹는데요. 같은 나이, 같은 동네에 사는데 왜 우리 애는 안 올까? 뭐가 다를까?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함에 무거우면 멀어진다. 무겁다는 게 뭘까요?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진심도 무거울 수 있고 사랑도 무거울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신경 쓰면 그것도 무겁습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하는 말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밥은 먹었니? 이 말 하루에 몇 번 합니까? 아침에 문자하고 점심때 또 하고 저녁에 또 합니다. 처음엔 고맙다고 답하던 애들도 매일 같은 질문 받으면 부담스러워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감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누구 만나?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한 거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좋은 사람들 만나는지, 안 좋은 길로 빠지는 건 아닌지. 그런데 이게 매번 반복되면 자식은 보고를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엄마한테 허락받아야 하는 어린애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옷은 왜 입어? 머리는 왜 그렇게 했어? 살 좀 빼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도 우리는 걱정해서 하는 겁니다. 자식이 더 나아 보였으면,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이걸 평가로 받아들입니다. 엄마 집에 가면 또 이것저것 지적당하겠구나. 그냥 편하게 있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말,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말의 변형은 정말 많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한 거 알지? 내가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나는 다 늙어서 이제 뭐 할 수도 없어. 이런 말들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고생했고 정말 많이 포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자식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사람을 가깝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어지게 만듭니다. 며칠 전에 어느 카페에서 젊은 친구들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안 바란대. 그냥 가끔 얼굴만 보여주면 된대. 근데 그게 제일 무거워. 차라리 뭘 해달라고 하면 할 텐데. 또 다른 친구는 우리 엄마는 카톡 일십하면 바로 전화와. 무슨 일 있냐고. 그게 답답해 죽겠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란다는 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요. 너무 빨리 연락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는 걸요. 사랑해서 하는 건데, 걱정돼서 하는 건데, 그게 자식들한테는 무겁게 느껴진다는 걸 우리는 몰랐습니다. 정약용은 자식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를 생각하되 너희에게 매이지 않는다. 생각은 하는데 매이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고 싶지만 보고 싶다고 붙잡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걱정되지만 걱정을 계속 표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지만 사랑이 부담이 되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오지 않는 이유, 사실 우리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인정하기 싫을 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사랑했을 뿐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해져야 합니다. 사랑도 방법이 있습니다. 진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진심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식들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힘든 겁니다. 엄마 아빠를 만나면 좋은데 동시에 무거운 겁니다. 가고 싶은데 가면 또 이것저것 듣게 될까봐 망설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정말 바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자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식한테 엄마 말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벼워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면 우리가 하는 말도 가벼워집니다. 그럼 자식들도 가볍게 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트에서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일은 넘으신 분인데 혼자 장을 보고 계시더군요. 인사를 드렸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아들이 오늘 저녁에 온대요. 반찬 좀 해주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표정이 참 밝으시더라고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아들이 와서 좋다, 그냥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자식이 온다고 하면 기쁘긴 한데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 혹시 또 무슨 지적을 들을까 하는 긴장, 왔다가 빨리 가버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 그분은 그냥 기쁘기만 한 것 같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다산 정약용은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절로 그러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식이 집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러서 오는 게 아니라 오고 싶어서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부모가 오고 싶은 부모일까요? 보고 싶은 부모는 먼저 자기 삶이 있는 부모입니다. 전화하면 집에만 있지 뭐가 아니라 지금 친구들이랑 식사 중이야. 이런 대답이 나오는 부모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마음 편합니다. 엄마가 심심하게 나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구나. 엄마도 엄마 생활이 있구나. 그럼 내가 자주 못 가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담스러운 부모는 반대입니다. 집에 있지 뭐 하겠어. 너 전화만 기다렸지. 이런 말을 합니다.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자식은 농담으로 듣지 않습니다. 아, 엄마가 나 때문에 심심하구나. 내가 더 자주 연락해야 하는데. 이런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부담은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보고 싶은 부모는 또 질문보다 경청을 합니다. 자식이 얘기하면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내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묻습니다.
자식의 판단을 믿어주는 겁니다. 설령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어도 일단은 듣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모는 자식이 말하는 중간에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엄마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야? 자식 얘기를 다 듣기도 전에 판단하고 조언하고 가르치려 듭니다. 몇 번 그러고 나면 자식은 얘기를 안 합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엄마는 자기 말만 하시니까요. 보고 싶은 부모는 침묵도 편안합니다. 굳이 말을 계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같이 TV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밥 먹으면서 조용히 먹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무슨 일 있어? 왜 말이 없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모는 침묵을 못 견딥니다. 조용하면 불안해집니다. 뭐라도 물어야 할 것 같고 뭐라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요즘 누구 만나? 연애는? 계속 질문이 이어집니다. 자식은 대답하느라 지칩니다. 편하게 쉬러 왔는데 면접 보러 온 것 같다고 느낍니다. 보고 싶은 부모는 조언을 아낍니다. 자식이 물어볼 때만 대답합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그때 말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해가 아니라 엄마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입니다. 선택권은 항상 자식에게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모는 조언을 참지 못합니다. 안 물어봐도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말이야 하면서 길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그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듣더니 하면서 섭섭해합니다. 자식은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물어보지 않게 됩니다. 보고 싶은 부모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옆집 아들은 벌써 승진했던데, 내 친구는 결혼했던데, 누구는 부모한테 효도 잘한다던데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일 뿐입니다. 다른 집 애들이랑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모는 비교를 자주 합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극을 주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우리 애도 분발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걸 비교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부족하구나. 엄마가 실망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한테 편지를 쓸 때 다른 집 자식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상황. 그것만 궁금해했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들들은 아버지한테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부모는 과거 얘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키울 때는 우리 때는 이런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담스러운 부모는 과거를 자주 꺼냅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이랬는데 저랬는데. 자식은 그 얘기를 수십 번 들었습니다. 또 듣습니다. 그리고 매번 들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미안한 마음은 사람을 가깝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부모는 떠날 때 잡지 않습니다. 벌써 가? 좀 더 있다 가지. 이런 말 대신 조심해서 가, 다음에 또 와라고 말합니다. 가벼운 인사입니다. 자식은 부담 없이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편하셨네? 다음에 또 가야지. 부담스러운 부모는 떠나는 걸 아쉬워합니다. 현관까지 따라 나와서 계속 뭔가를 더 챙겨줍니다. 손을 놓지 않습니다. 자식은 그게 고맙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겁습니다. 다음에 또 와야 하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아쉬워하시면 어쩌나? 그 생각 때문에 다음 방문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정약용이 말한 절로 그러하게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조금 보입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연스러운 관계만이 오래갑니다.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싶어서 보고 오고 싶어서 오는 관계. 그게 가장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자식한테 관심 끊으라는 말로 들립니다.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하소연을 하더군요. 딸이 요즘 연락을 안 해.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카톡 보내도 답이 없어.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 친구는 아침 저녁으로 딸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밥 먹었어?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 하루에 서너 번씩 보냅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럼 딸이 답장을 매번 해? 아니, 안 할 때가 더 많지. 그럼 왜 계속 보내?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니까. 걱정되니까. 맞습니다. 엄마니까 걱정됩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매번 표현하면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처음엔 고맙습니다. 두 번째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루에 여러 번 받으면 그건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 됩니다.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은 숙이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자기를 닦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닦으라는 겁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고 자식을 탓하기 전에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먼저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기대하는 건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게 아닙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전화, 명절에 얼굴 보기, 가끔 집에 들러주기 이 정도입니다.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자식에게 기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이 내 하루를 좌우합니다. 전화가 오면 기분이 좋고 안 오면 하루 종일 신경 쓰입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좋은 관계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한테 기대어 있는 내 마음을 다시 내 쪽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내 기분을 자식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해도 나는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연락이 없으면 자꾸 신경 쓰입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혹시 놓친 전화가 있나? 카톡이 와 있나?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가? 왜 기다리고 있는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해외에 나가서 삽니다.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문자를 보냈답니다. 답장이 늦으면 불안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렇게 매달리면 애가 더 부담스러워해. 좀 놔줘봐.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답니다. 그날부터 문자를 줄였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보냈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 너도 건강해라. 이 정도만 보냈습니다. 답장이 안 와도 참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점점 익숙해졌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엄마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엄마가 덜 연락하니까 아들이 오히려 걱정이 된 겁니다. 이게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연락 안 하면서 속으로 끙끙 앓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괜찮아지는 겁니다. 아들이 연락 안 해도 나는 내 하루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을 못 봤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가족한테 매달리는 마음은 다르다는 걸요. 그리워해도 되는데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걸요. 그래서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를 생각하되 너희에게 매이지 않는다. 보고 싶지만 보고 싶다고 괴로워하지 않겠다. 걱정되지만 걱정 때문에 내 마음을 망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뭘까요? 말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왜 연락 안 해? 라고 물었다면 이제는 안 묻습니다. 연락이 오면 연락 왔네? 반갑다라고 합니다. 연락이 안 와도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에 못 온다고 하면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하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이제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보자 합니다. 진심으로 괜찮습니다. 못 와도 우리는 우리끼리 명절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집에 왔다가 일찍 가려고 하면 아쉬워했습니다.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그래, 갈 일 있으면 가야지. 조심해서 가라고 합니다. 현관까지 배웅하면서도 담담합니다. 자식도 그걸 느낍니다. 엄마가 달라졌구나. 예전처럼 무겁지 않구나. 기대를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자식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연습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자식 생각 안 하고 살아보기. 핸드폰 확인 안 하고 하루 보내보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식한테 매달리는가? 내 삶이 없어서인가? 외로워서인가? 불안해서인가? 이유를 알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외로우면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불안하면 나만의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한테 기대지 말고 내 발로 서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말한 숙이 자기를 닦는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자식이 오든 안 오든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강한 부모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나면 빈자리가 생깁니다. 허전합니다. 그동안 자식 생각으로 채워졌던 시간들이 갑자기 비어버립니다. 이게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시 자식한테 연락합니다. 역시 안 되겠어. 나는 자식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빈자리를 나로 채워야 합니다. 자식이 아니라 나, 내 관심사, 내 즐거움, 내 하루로 채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만의 삶을 가꾸는 겁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있습니다. 75살이십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려고 오셨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자식 생각만 나니까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 재미있더래요. 특히 역사책이 좋으시답니다. 지금은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도 하십니다. 비슷한 또래 분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달에는 아들이 주말에 온다고 했는데 마침 독서 모임 날이었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모임을 빠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한테 말했답니다. 엄마 그날 약속이 있어. 다음 주에 오면 안 될까? 아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엄마가 바쁘다니. 그런데 그게 나쁘지 않더래요. 오히려 안심이 되더래요. 이게 나만의 삶이 있는 부모입니다. 자식보다 중요한 게 생긴 게 아닙니다. 자식만큼 중요한 게 생긴 겁니다. 자식도 소중하고 내 시간도 소중한 겁니다. 그럼 자식도 편합니다. 엄마가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구나.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다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68살 남자분입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었답니다. 매일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부인은 부인대로 친구들 만나서 바쁜데 자기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딸한테 자꾸 전화했습니다. 심심하니까요. 딸이 처음에는 받다가 나중에는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한마디 했답니다. 당신도 뭔가 해봐요. 딸한테 매달리지 말고. 화가 났지만 맞는 말이었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등산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다녔는데 산에서 작구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래요.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등산 모임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산에 갑니다. 날씨 좋으면 더 자주 갑니다. 딸한테 전화하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이제는 딸이 먼저 전화합니다. 아빠 요즘 연락이 없어서요. 그럼 대답합니다. 아, 미안. 요즘 등산 다니느라 바빴어. 딸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빠 건강해 보여서 좋아요. 계속하세요. 정약용은 한가로움 속에 즐거움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일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한가로움을 즐길 줄 알면 그게 행복입니다. 자식이 안 와도 할 일이 없어도 나만의 즐거움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산책이든 빠른 걷기든 상관없습니다. 집 근처를 걷든 공원을 걷든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겁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보세요.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하늘을 보세요. 처음에는 걸으면서도 자식 생각이 납니다. 그냥 두세요.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걷다 보면 생각이 줄어듭니다. 몸을 움직이면 머리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잡념이 줄어듭니다. 한 달만 걸어보세요. 몸이 달라집니다. 숨이 덜 차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잠도 잘 옵니다. 그럼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 다른 것도 하고 싶어집니다. 두 번째, 배움을 시작하세요. 뭐든 좋습니다. 핸드폰 사용법을 배워도 되고 요리를 배워도 되고 악기를 배워도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배우지 못할 건 없습니다. 요즘은 구청이나 문화센터에서 무료 강좌도 많이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 배울 수도 있습니다. 배우는 게 왜 중요할까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젊어집니다. 그리고 배우다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랑 친해집니다. 친구가 생깁니다. 혼자가 아니게 됩니다. 세 번째,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세요. 지루해 보이지만 루틴이 있으면 하루가 안정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아니라 내일이 있는 하루가 됩니다. 루틴 중에 하나는 꼭 나를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책 읽는 시간, 차 마시는 시간, 음악 듣는 시간, 뭐든 좋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자식이 전화해도 나중에 받으세요. 내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식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엄마 요즘 도서관 다녀.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은 전화 못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미리 말하세요. 그럼 자식도 이해합니다. 아, 엄마가 바쁘구나. 함부로 방해하면 안 되겠구나. 나만의 삶을 가꾼다는 게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찾는 겁니다. 자식 엄마, 자식 아빠로만 살았던 사람이 다시 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가족이 그립긴 했지만 가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을 견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곁에 없어도 나는 나의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이 있는 부모는 매력적입니다. 자식이 봤을 때도 멋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정말 열심히 사시네. 나이 들어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자주 보고 싶어집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자식한테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자식은 잔소리로 듣습니다.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자식은 간섭으로 느낍니다. 지난주에 커피숍에서 옆 테이블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와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힘든 일 있어?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 아니야? 너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에 다 나오잖아. 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핸드폰만 봤습니다.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가 보기에 분명히 뭔가 있어. 말 좀 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아무 일 없어요. 그냥 바빠서 좀 피곤한 것뿐이에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엄마는 걱정해서 물어본 건데 딸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어지럽다.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마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말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첫 번째, 질문을 줄이세요. 밥 먹었어? 잘 지내? 요즘 어때? 이런 질문들 매일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질문이 많아지면 대답하는 사람이 지칩니다. 면접 보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는 잘 지내?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너도 좋은 하루 보내. 이렇게 끝내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그럼 자식이 오히려 답장을 합니다. 엄마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혹은 저도 잘 지내요. 짧지만 자발적인 대답입니다. 억지로 받아낸 대답이 아닙니다. 두 번째, 걱정을 표현하지 마세요.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걱정됩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매번 말로 하면 자식은 부담스럽습니다. 감기 조심해, 사고 조심해, 밤길 조심해 이런 말들 자주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오늘 날씨가 쌀쌀하네. 그냥 날씨 얘기만 하세요. 감기 조심하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자식은 알아서 옷을 챙겨 입을 겁니다. 어른입니다. 비가 온대. 이렇게만 말하세요. 우산 챙기라는 말은 안 해도 됩니다. 다 압니다. 세 번째, 과거를 끄집어내지 마세요. 내가 너 키울 때는 우리 때는 이런 얘기 하고 싶으시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참으세요. 자식은 그 얘기를 수십 번 들었습니다. 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세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만약 꼭 과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엄마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참 재미있었지. 이렇게 추억으로 얘기하세요. 교훈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하세요. 그럼 자식도 웃으면서 듣습니다. 네 번째, 조언을 아끼세요. 자식이 고민을 얘기하면 우리는 바로 해결책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잠깐 기다리세요. 자식이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들어주길 바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고민을 말하면 일단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다 들은 다음에 물어보세요. 엄마가 뭐 도와줄 거 있을까? 이렇게 물으세요. 자식이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 거기서 끝내세요. 더 이상 조언하지 마세요. 만약 자식이 엄마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으면 그때 말하세요. 그것도 이렇게 해가 아니라 엄마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세요. 선택은 자식이 하게 두세요. 다섯 번째, 칭찬을 많이 하세요. 우리는 지적은 잘하는데 칭찬은 잘 못합니다. 그건 왜 그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은 바로 나오는데 잘했네, 대단하다 이런 말은 잘 안 나옵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칭찬하세요. 오늘 목소리가 밝네. 좋은 일 있었나 봐. 요즘 부쩍 어른스러워졌다. 내가 그 결정을 한 게 참 대견하다. 이런 말들입니다. 거창한 칭찬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도 좋습니다. 칭찬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침묵을 견디세요. 전화할 때나 만났을 때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있어도 됩니다. 말을 계속 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끝내도 됩니다. 엄마야, 별일 없지? 그래, 잘 있어. 끊을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10분, 20분 통화할 필요 없습니다. 짧아도 자주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더 부담 없습니다. 7번째,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연락해줘서 고마워. 시간 내줘서 고마워. 엄마 생각해줘서 고마워.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자식이 전화하는 것도 집에 오는 것도 다 고마운 일입니다. 그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연락이 없을 때, 약속을 취소할 때, 그때도 참으세요. 왜 연락 안 했어? 왜 약속을 취소해? 이런 말 대신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보자라고 하세요. 서운함을 표현하지 마세요. 사귀세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을 보면 잔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걱정하는 말도 적습니다. 대신 아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세상 사는 이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답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기다립니다. 조용히 기다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듣는 걸 늘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식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게 두는 겁니다. 억지로 끌어내지 않는 겁니다. 그럼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대화법을 바꾼다는 게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평생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연습하세요. 오늘 하루만 질문 하나 줄여보기. 이번 주만 잔소리 안 하기. 이렇게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자식이 변화를 느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오늘 달라진다고 내일 자식이 전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주, 몇 달 지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식이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엄마 요즘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변화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그 변화가 천천히 자식에게 전해지고 어느 순간 관계가 달라져 있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살 여자분입니다. 딸이 둘 있는데 큰딸이 해외에 살고 작은딸은 서울에 삽니다. 작은딸이 거의 연락을 안 했습니다. 몇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매일 서운했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풀이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들고 글씨를 쓰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서예 선생님이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같이 배우는 분들도 격려해 주셨습니다. 반년쯤 지나니까 제법 글씨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작품 전시회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 날 이분은 딸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 전시회 하는데 와줄 수 있어? 라고 부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면 좋고 못 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작은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전시회 하셨다며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누가 SNS에 올린 사진을 봤답니다. 엄마가 서예를 배우는 것도 몰랐고 전시회를 하는 것도 몰랐답니다. 서운했답니다. 왜 말 안 하셨냐고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바쁠 것 같아서. 괜찮아. 다음에 또 하면 그때 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갈게요. 그 글씨들 보고 싶어요. 그렇게 딸이 집에 왔습니다. 몇 년 만에 자발적으로 온 거였습니다. 집에 와서 글씨들을 보더니 딸이 울었답니다. 엄마, 멋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멋있는 분인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동안 신경을 못 썼어요. 엄마도 눈물이 났답니다. 그런데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식이 다시 찾게 되는 순간입니다. 억지로 부르지 않았는데 자식이 옵니다. 보고 싶어서 옵니다.
엄마가 궁금해서 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옵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70살 남자분입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했습니다. 명절에만 겨우 얼굴 보는 정도였습니다. 이분은 계속 서운해했습니다. 며느리 탓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못 오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안 오는 게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고요. 자기가 아들한테 너무 이것저것 물어봤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잔소리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안 했습니다. 아들이 전화하면 받되 먼저는 안 했습니다. 만나면 잔소리를 참았습니다. 며느리 얘기도 안 했습니다. 손주 얘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지내? 그래, 좋네 이 정도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어색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러시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아들이 편해졌습니다. 아버지 만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오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됐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정은 가까이 있어도 멀 수 있고 멀어도 가까울 수 있다. 물리적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까우면 멀리 살아도 자주 연락합니다. 마음이 멀면 가까이 살아도 안 만납니다. 자식이 다시 찾게 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첫째, 부담 없는 부모입니다. 가도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억지로 붙잡지 않는 부모입니다. 가면 편하고 있어도 편하고 가도 편한 부모입니다. 둘째, 자기 삶이 있는 부모입니다. 자식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할 일이 있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못 와도 괜찮은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를 보면 자식은 안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보고 싶어집니다. 셋째, 변화하는 부모입니다. 나이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는 만날 때마다 새롭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그런 부모를 보면 존경합니다. 넷째, 인정하는 부모입니다. 자식을 어른으로 인정하는 부모입니다. 자식의 선택을 믿어주는 부모입니다. 자식의 판단을 존중하는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한테는 자식도 솔직해집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다섯째, 고마워하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뭘 해주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하는 부모입니다. 작은 것도 고맙게 받는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한테는 자식도 더 해주고 싶어집니다. 이런 부모가 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을 내 쪽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자식한테 기대지 않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에게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식이 옵니다. 부르지 않아도 옵니다. 문득 생각나서 전화합니다. 주말에 시간 나서 들릅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식을 붙잡으려고 애쓸 때는 멀어졌는데 놓아주니까 오히려 다가온다는 걸요. 무겁게 사랑하면 도망가는데 가볍게 사랑하면 머문다는 걸요.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끝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남도 좋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 함께 있는 것보다 각자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식과 매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자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자식은 자식대로 잘 살고 그러다가 가끔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안부 묻고 편하게 시간 보내고 그게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자식이 다시 찾게 되는 부모, 그건 특별한 부모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잘 사는 부모입니다. 자식 때문에 불행하지 않은 부모입니다. 자식이 없어도 괜찮은 부모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런 부모를 자식은 더 자주 찾게 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불러서 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발길이 향하게 됩니다. 억지로 만든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연스러운 관계만이 세월을 견딥니다. 이 글을 시작할 때 했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엄마는 언제 행복해?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지금 행복합니다. 자식이 곁에 있든 없든, 전화가 오든 안 오든 나는 내 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걱정하고 챙기고 연락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집안이 바르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먼저 바로 세우십시오. 내 마음이 평정을 찾으면 관계도 저절로 바로 섭니다. 나이 들어도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되는 법 사실 간단합니다. 부담 주지 않으면 됩니다. 자기 삶을 살면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제 동네를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고 계시더군요. 가만히 보니 손주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그리워하는 표정이 아니라 그냥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손주 보고 싶으시죠?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긴 한데 바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뭐.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고.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보고 싶지만 괜찮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자식이 보고 싶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 자식이 오면 반갑지만 안 와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에게 매이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나이 들어도 늘 보고 싶은 부모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자식이 떠올리고 싶은 부모, 문득 보고 싶어지는 부모, 찾아가면 편한 부모. 그런 부모가 되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부르지 않아도, 재촉하지 않아도 그저 그 자리에 편안히 남아있는 것. 그것이 다산 정약용이 말했을 부모의 가장 깊은 품격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걱정하기보다 오늘 하루 자기 마음은 잘 지켜냈는지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께 작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평온을 지키는 길 앞으로도 곁에서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